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의 법문 일부인데요. 이걸 처음 보내주셨을 때 종교적인 가르침인가 싶었는데, 읽을수록 이건 뭐랄까, 현대 사회에 대한 아주 독특한 진단서 같더라고요. 아, 진단서.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법문이 다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정체성을 잃었는가, 이걸 진단하고요. 네, 그에 대한 해법으로 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수행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요. 아, 수행, 둘째는 한국인에게 아주 거대한 민족적 사명을 부여합니다. 사명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를 해방시켜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죠. 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그렇죠. 과연 이 처방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오늘 하나씩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처방전부터 시작해보죠. 수행 방식의 전환. 보통 수행하면 고요한 산사나 기도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회 공부하는 게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회 속에서 지식을 얻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수행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불경, 성경, 도경 같은 모든 경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걸 신성한 진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인류가 성장하면서 쌓아온 정보나 데이터로 규정해버립니다. 정보요? 그냥 데이터라는 건가요? 네. 과거의 인류의 의식이 한 30%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 선조들이 겪었던 경험과 지혜를 기록해 놓은 참고 자료다. 이겁니다. 경전을 정보로 본다는 건 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진리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 법문은 그럼 그로 인해 생기는 그 공백을 뭘로 채우라고 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이 법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 공백은 외부의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분별력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분별력으로요. 네. 과거의 정보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21세기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답을 스스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아하. 그게 바로 현대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는 건 이제 구식이고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현장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인 셈이죠. 그 관점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질문이 생기네요. 그렇게 중요한 수행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법문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대담해집니다.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실험실의 연구를 이끌어갈 주체, 즉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한국인을 딱 지목하고 있죠. 홍익 인간 지도자요? 네, 한국인은 인류 혈통의 마지막 후예다.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 그 혈통, 그러니까 최고의 DNA를 보존해왔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식의 민족적 우월성이나 선민 사상은 사실 역사적으로 종종 나타나는 서사잖아요. 그런데 이 법문이 제시하는 사명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뭐 정복자나 지배자가 되라는 식인데 여기서는 인류 문명의 최종 점검자라는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수천 년간 정치, 경제, 복지, 온갖 시스템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쌓아왔다면 네. 한국인은 한반도 안에서 순수한 혈통과 정신을 보존하면서 내공을 길렀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공을 기르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축적한 그 모든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최종적으로 분별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인류 전체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사명이죠.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맡은 최종 검수팀. 뭐 이런 역할이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런 서사는 지금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겐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할 특별한 사명과 능력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주겠는데요. 그렇죠. 불안의 시대에 명확한 답과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늘의 신들까지 총동원됐다고 해요. 신들까지요? 네, 한국 땅에 이런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모든 게 거대한 계획의 일부다 이런 세계관이군요. 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요? 이 법문이 과거와 현재의 성장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선언하는 부분에서 또 한 번 이야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원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원력. 지난 60여 년간 한국의 기업 총수나 대형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조직을 키웠잖아요. 그렇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그게 그분들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특별한 힘 덕분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하늘의 관리자인 선관이 직접 내려준 신적인 에너지, 즉 원력을 받아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성장기 부스트를 받은 셈이네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필요했던 시기에 하늘이 특별 지원을 해줬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원력을 거둬들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단순히 이제 신의 가호가 끝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더 깊은 의미일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 법문은 그 성장기가 끝났고 기본 성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선관이 그 원력을 모두 회수했다고 선언해요. 아, 회수했다. 네, 일종의 훈련 기간 종료 선언인 셈이죠.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과거의 그 원력에 의지해서 성장했던 조직의 리더들이 지금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힘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암시를 하죠. 아, 외부의 동력 공급이 딱 끊기니까 이제 자체 엔진으로 가야 하는데 그 엔진을 제대로 못 만든 조직들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법문에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력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지식을 갖췄지만 그 지식을 바르게 쓰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운 지식인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지식인일 뿐이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날카로운 비편을 하는데요. 그런 지도자를 만든 건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고 신격화한 신도들이다. 아, 따라서 신도들 역시 공범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있습니다. 공범이라니. 와, 정말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단순히 리더 개인의 타락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권위에 맹종했던 대중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결국 메시지는 이거죠. 이제 외부의 힘에 기댈 생각 말고 당신이 가진 지식과 재주로 직접 증명해봐라. 아, 정말 강한 메시지네요. 네. 외부의 힘에 의존하던 유년기가 끝나고 이제 각자가 가진 내면의 힘, 즉 지식과 분별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성령기로 시대가 전환되었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문이 제시하는 처방전의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좀 소름 돋았는데요. 언어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옭아매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지식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시들이 아주 직설적이죠. 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비유들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지식 없이 그냥 머리만 깎으면 중놈이라 불리지만 부식을 갖추고 수행하면 스님이라는 존칭을 얻게 된다. 맞아요. 또 지식 없이 재주만 부리면 딴따라 사당패 소리를 듣지만 지식을 갖추고 예술로 승화시키면 연예인, 예술가가 된다. 지식 없이 침을 놓으면 볼빨이지만 의학이라는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면 의사 선생님, 박사님으로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예시들을 통해 이 법문이 최종적으로 겨냥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라는 단어죠. 맞습니다. 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서양의 노예 개념이 이름만 살짝 바꾼 현대판 노예계도라고까지 규정합니다. 정말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들을 나는 시키는 일만 하고 땀 흘려 돈 버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노예 근성 프레임에 가둔다는 거죠. 네. 생각의 확장을 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읽는데 정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그 단어가 실은 우리의 정신을 묶는 족쇄일 수 있다니.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행동 반경을 규정한다는 건데 노동자라는 이름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파는 객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인류 문명을 최종 점검할 사명을 지닌 천손 민족, 즉 한국인들은 결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바로 연구원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거죠. 연구원이요? 갑자기 다들 하얀 가운을 입으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이건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자세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무엇이든 그 분야에서 인류의 이로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는 더 나은 커피 문화를 위한 연구원이고, 코드를 짜는 개발자는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기술 연구원이 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는 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생명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설정하자는 제안이군요. 그렇죠. 월급날만 기다리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책임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라는 메시지죠. 만약 우리 사회가 일찍이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구원으로 불러줬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네, 이름이 의식을 규정하고 의식이 행동을 규정하니까요. 노동자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생각의 범위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덜하고 돈을 더 받을까 여기에 머물기 쉽지만 연구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된다는 논리입니다.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언어적 처방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치열한 공부가 진정한 수행이라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단일 민족으로서 인류 문명의 최종 점검자라는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정체성, 마지막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올가매는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떼고 연구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제안까지.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세교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의 경전이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낡은 사회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던 시대를 끝내라는 거죠. 네. 이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연구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라는 아주 강력한 부름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노동자라는 이름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족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직함이나 사회적 명칭을 넘어 당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이름이 당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